그 예정된 제가 발표할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조금 얘기해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우리가 정해진 리소스를 이용해서 뭔가 그 현 어떤 상황의 니즈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꼭 그런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임상의 관점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어떤 그런 그 내용은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특히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그러니까 클리니컬 프랙티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료가 많이 되고 그것이 임상적인 효능이 궁금하고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침치료 임상 연구가 사실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는지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과연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어떤가, 국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그 어떤 뭐 사실 조금 얘기하자면 유치하긴 하지만 그런 국제적인 어떤 그런 임상 연구의 어떤 건수나 수준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에 대해서 관리하는 침치료의 연구 건수들이 어떻게 서로가 그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연구가 많이 그 국제적인 에비던스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에비던스의 갭을 한번 저희가 그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구의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정할 때 이제 저희가 꼭 국제 수준에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치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치료되는 질환이나 아니면 증후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국내에서 그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내 현실 상황에서 임상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시켜서 그 한의계의 어떤 새로운 니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방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외국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라고 해서 그 유방암 환자 뭐 수술을 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유방암 이제 관리하는 과정 중에 장기간 복용하는 그 암을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리미덱스라는 그 처방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다양한 관절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여기에 사실은 침을 사용해서 뭐 침 효과가 있다 내지는 참침에 비해서 뭐 효과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방암 증상에 대해서 많이 호소한 증상이 그 핫플러시 혈관 운동성 장애 증상으로서 이제 항에스트로겐제를 계속 복용하게 되거든요. 유방암 환자들은 그런 경우에 안면 홍조라든지 야간 발암 같은 그런 증상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침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침치료 후에 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었죠. 케모세라피 하면서 생기는 노지아 보미팅, 그 오심구토에 대해서 침치료 연구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외국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그 모든 RCT를 전부 다 검색해서 이거를 그 영향을 파악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그 유방암 증상 관리를 위해서 침치료를 적용한 그 어떤 그런 RCT들에 대해서 시스테마틱 리뷰한 것들을 한번 제가 그 스크리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스랄지아에 대해서 한 건의 리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조모타 심텀에 대해서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케모세라피 인듀스 노지아 보미팅 여기에 대해서 리뷰가 한 총 3건 정도의 그 리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많이 호소하는 게 섹슈얼 디스펑션이나 인솜니아 또 림프이데마, 퍼티그, 유방암 치료 관련해서 다양한 이런 증상들이 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리뷰에 포함된 그 RCT들을 봤더니 아스트랄지아에 여기 포함된 그 RCT가 5건 정도가 있었고요. 바조모타 심텀에 대한 연구가 6건 정도가 있었고, 또 페인은 3건, 케모세라핀 뉴스 의자보기팅은 11건 정도. 해서 이 RCT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임상 연구, 그러니까 클리니컬 스터디 중에서는 가장 좀 하기 어렵고 좀 그 에비던스 레벨에서 상당히 위쪽에 위치한 그런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된 형태의 연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큐펑처 이후에 그 아로마테라피 인히비터 사용과 관련된 아스트랄지아에 대해서 침 치료를 적용한 그 임상 근거를 본 그 시스테마틱 리뷰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침 치료하고 샴침 치료를 이제 비교해서 그리고 페인에 대해서 이제 본 어떤 그런 연구였었는데, 여기에 총 5건의 임상 연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5건의 연구가 모두 메타 분석이 된 것이 아니라 2건의 연구가 메타 분석이 되었고요. 메타 분석 결과를 봤더니 그 아스트랄지아 페인에 대해서 그 이제 페인을 측정하는 도구인 BPI-SF를 적용한 2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해봤더니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0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침이 아스트랄지아 유방암 아로마테이지 인히비터 사용과 관련된 아스트랄지아의 안전한 치료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효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그리고 그 2번째 바조모타 심텀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거에 근거가 없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거에 근거가 아니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기술된 걸 보면은 통계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사실 기술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우호 내지는 아니면 뭐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적용을 하지만 그 이제 사실 방금 컨클루전에 그 significant,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다 저 내용은 사실 리절트에 들어가서 합당한 내용이지. 예, 맞습니다. 컨클루전에 저거를 넣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좋은 이 클리니컬 프랙티스는 클리니컬 리서치 프랙티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걸 그대로 마치 네거티브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큐펑처의 효과가 없다라는 걸로 자주 해석하는 그런 부정적인 해석은 사실 우리가 크게 쉽게 저지르는 오류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피해를 입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이제 바조모타 심텀에 대해서 침 치료를 적용한 이제 리뷰를 봤는데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침하고 샴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과 비교한 연구들을 쭉 모아가지고 핫플러시 프리퀀시나 아니면 핫플러시 관련된 지표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7개의 연구가 포함됐고 그 7개 연구 중에서 샴침을 사용한 3개의 연구들을 포함을 해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 봤더니 마찬가지로 또 여기 이제 0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샴 컨트롤 일단 에비던스가 제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 연구는 2009년에 나와서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2016년 올해 초에 호주에서 그 핫플러시 침치로 똑같이 그러니까 침하고 샴침을 제공하고 그 핫플러시를 비교한 연구가 출간이 됐거든요. 아마 보셨겠지만 아날스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리고 나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약간 좀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로이터나 아니면 다른 그 신문 기사에서 침치료는 핫플러시를 호전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대중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실 연구 결과들이
그게 잘 수행됐는지 아니면 메타 분석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 없이 매체에서는 두 군 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효과 없다라고 그냥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보면 물론 샴침하고 진자침 사이에 뭐 효과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치료 전후로 놓고 봤을 때는 두 군 다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요. 또 일반적인 그 다른 연구들을 보게 되면 유주얼 케어랑 비교를 했다든지 치료 안 한 거랑 비교하면 사실 침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할 때 사실은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주의해야 되고 그런 기사들을 마주했거나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레터도 쓰고 뭔가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레터를 쓰긴 썼거든요. 거기에다 썼는데 어쨌거나 그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뭐 왜곡됐다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얼마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했을 때 이런 연구들이 어떤지 리미테이션이 있느냐, 아까 그 메타 분석에 이용된 연구가 처음 리뷰에서는 2건, 그 다음에 3건, 그리고 다 스몰 스터디들이거든요. 충분한 샘플 사이즈를 봤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걸만 가지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치료라고 하는 게 경혈 선택이라든지 치료 빈도라든지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연구마다 사실은 비슷한 세팅이어야지 메타 분석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세팅과 무관하게 다 이렇게 포괄시켜서 헤테로게니티가 너무 큰 상태에서 뭔가 명확한 결과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연구들을 그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충분한 샘플 사이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헤테로게니티를 좀 줄이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고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우리가 그 샴침을 지금 제가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샴침을 꼭 우리가 대소본으로 써서 연구를 하는 게 꼭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존의 리뷰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한계가 있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침 치료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그 유방암 관련된 그런 치료를 제공하는 와중에 생기는 그런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돼 있다. RCT도 굉장히 많고 리뷰도 나올 정도로 에비던스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떨 것이냐. 한국도 국제적인 수준을 따라서 뭐 RCT도 여러 개 있고 리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문헌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국내 문헌이라는 것은 영어로 외국에 투고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연구자들 아니면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아서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유방암 관련된 침 치료에 대해서 RCT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는. 그리고 이제 케이스 리포트, 케이스 시리즈 정도의 연구들만 6건 정도가 발견이 됐고요. 이제 림프 부종, 그 다음에 안면 홍조,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연구들이 사실은 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 이제 증례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꼭 외국에서 많이 하니까 국내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유방암을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그 양방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유방암 관련된 아까 핫플러시라든지 아니면 아스랄지아, 다양한 뭐 림프이데마 사실 그쪽에서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섹슈얼 디스펑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근데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RCT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텐데 국내에는 왜 없느냐? 국내에는 없느냐?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암 환자들이 이런 침 치료라든지 한약이라든지 대체 치료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좋은 RCT를 국내에서 사실은 해서 그 연구 결과를 잘 이렇게 제공해서 두루두루 혈압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침 치료가 국내에서도 사실 적용해봤더니 효과를 유방 환자들에 대해서 그런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임팩트 있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임상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리서치 프라이어티를 잡을 때 그 어떤 그 외국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뒤져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뭐 리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한국 상황에 적용된 침치료나 한국 상황에 적용된 임상시험을 적용을 해보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근거로서 활용 가능한지를 평가해보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형 교수님. 김태형 교수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 서슴지 마시고. 김태형 교수님 연구 과제가 떴을 때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 소개는 미리 드리면 병의유령 한방병원 친구과 연구 펠로로 있는 교수님입니다. 근데 저도 워낙 이런 임상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 가지만 처음에도 놀랐던 게 제가 레지던트로 있을 때 우리 유방암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유방 절제를 하면서 림프도 같이 절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측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우측 상지, 좌측 금지 뭐 이런 표지가 아예 붙었었거든요. 그 패드에. 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는 그 상지는 닫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었고 났을 경우에 혹시라도 감염이 돼가지고 팅팅 부어오르면은 그걸로 인한 뭐 환자의 피해라든지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이렇게 큰 연구를 하고 나서 만약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더 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런 약점에 대해서는 따로 그 보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연구에 아니면 뭐 있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게 한국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치료라고 한다면은 임상연구 적용해서 활용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상에서 침치료 유방암 뭐 잘 안 하는데 이거 연구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 사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에비던스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임상시험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사전 연구를 진행을 해본 것이고요. 제가 이제 임상시험 연구를 짜서 계획했을 때는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실은 수술한 부위, 유방부위, 흉부 이런 데는 자침을 하지 않도록 저는 팔다리라든지 원인 부위에 있는 치료를 위주로 사실은 경험을 구성을 해서 치료를 적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주위에 침을 놓으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영국인 것 같은데 유방 절제하고 나서 림프 부종이 생긴 환자들에 대해서 침치료 적용해서 호전시킨 케이스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씁니다. 환측 등이랑 가슴 이런 다 놨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연구가 만일에 많이 진행이 돼서 이게 실제로 사용이 왕성하게 되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인펙션에 대해서 조절을 충분하게 한 상태에서 시술하면 오히려 임상연구 해봤는데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결과도 나중에 임상에서 활용될 때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조심스러운 단계니까 약간은 가볍게 시작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면 사실은 조금 더 도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해보면서 애로점이 뭐였느냐 원위로만 구성을 하니까 실제로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효과가. 그러니까 정말 근유라든지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이런 결과들이 예를 들어 가볍게 치료해서 효과가 없었다고 했을 때 그럼 침이 효과가 없는 거냐? 문제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프라이머리한 단계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단계별로 약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분사님 얘기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클리닉에 같이 이제 이런 것도 걸고 있다 보니까 가끔 타 병원에서 캔서 치료를 받다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양방의 혈소과에서 치료를 받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수술한 환측에다가 침을 절대 놓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물어보면은 그쪽에 담당 주치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 침을 수술하는 부위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 나왔던 인펙션 말고 어떤 다른 그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위험 요소나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뭐 제가 거기까지 모든 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인펙션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재발이나 전이 이런 것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료 기구 사용에 의해서 간혹 그런 이상한 케이스 리포트들이 있거든요. 침 맞고 전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략은 그런 거 없다, 안전하다, 예, 라고 하는 거를 연구가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해 주신 거 듣다가 지금 궁금해졌는데요. 침 때문에 전이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임상연구 관심 외에 제가 침연구 임상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어드버스 이벤트에 관련된 리포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거기서 레터도 많이 쓰고 뭐 최근에는 그 국내에서 나온 인펙션, 침 관련된 인펙션 보고한 거에 대해서 리뷰해가지고 약간 리포팅 가이드라인 비슷한 것도 좀 하나 썼어요. 좀 개발서가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코잘리티를 증명하는 유일한 어떤 요소는 뭐냐? 침을 맞고 우리 병원에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침이 그걸 유발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증명한 케이스가 사실 많지 않아요. 인펙션 같은 경우에. 근데 침을 맞고 우리 병원 왔고 찍어보니까 나왔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케이스 증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침 말고 다른 원인, 이 사람이 만성적인 당뇨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크로닉 컨디션 때문에 쉽게 인펙션이 이완될 수 있는 상황,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처음에 그 침을 맞고 우리 병원 와서 찍어봤더니 뭐 척수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게 척수의 문제 때문에 처음에 허리가 아팠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게 분석하지 않고 침 맞고 우리 병원 와서 찍어봤더니 뭐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침이 결국 범인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양방 의사들 중에서 한약만 하면 간이 나빠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병원에서 그 입원할 때, 퇴원할 때 한약 투여하고 난 다음에 실제 간 손상이 확인된 그런 케이스에 대한 것을 1,몇백 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의내과 쪽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불과 한 3-4건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4건조차도 예를 들어서 체력적인 특징하고 전혀 엉뚱한 약을 썼답니다. 그 상당히 독성을 갖다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이한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를 제하고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침을 놔가지고서 뭐 그런 인펙션이 왔다든가 어떤 캔서가 더 이렇게 확산이 됐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상당히 좀 과장된 그런 이 표현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도 일종의 그거는 그 선전인 것 같습니다. 프로파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한약 먹으면 간이 무조건 나빠지니까 당신 간 나빠진 건 한약 때문에 그런 거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종의 선동이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느냐, 사실 그거를 서포팅하는 근거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가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침구에 관련된 그런 부작용 보고할 때는 기준 교수님이나 박종규 교수님이나 뭔가 전문가가 그 코잘리티를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자꾸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례별로 분류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 없을 수 있지만 뭐 이럴 우려는 낫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랜덤을 하나 하고 있는 게 마침 있어서 그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노지아 환자들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병원하고 한방병원에서 마침 한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으로 치면
모집이 너무 안 돼서 그 부분이 거의 뭐 한 2년 가까이 한 30명 안쪽으로 지금 모집이 된 상태에서 아직 다행히 끝나진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한 건도 없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다른 예시로서 하나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말씀들 나누시는 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환자들이 캔서 환자들이 침 혹은 뭐 전반적인 한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사실 많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아까 이주 교수님도 뭐 수가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조금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접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펀딩을 늘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리서치가 많이 되어야지 근거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가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개 한의사 혹은 한의사 집단이 어떤 대응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과 아니면 제도적인 차원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어느 걸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뭐 다각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죠. 이번에 이제 진료침 사실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수가를 만들고 이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인데, 이제 제가 사실 요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연구자가 또 너무 그런 어떤 중립적인 의견이 아니라 편향된, 나는 한의학 부흥시켜야 돼, 한의학이 잘 된 점을 난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어, 이거는 물론 좋지만 연구 수행할 때 계속 너무 경도된 상태에서 사실 진행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만 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많죠. 네, 문제가 많죠. 근데 해야 되고, 이제 또 그거와는 별도로 한의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펀딩도 하고 또 정보 기반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실 또 기초적인 약간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신평원에서도 그렇지만, 신평원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행위별 수가를 하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심사하는 국가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하고 또 하나는 또 안전한 병원이라고 해서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최근 2, 3년 전에 국내에서는 이제 파도가 돼서 많은 병원들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증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증의 기준을 이제 제가 개발할 때 참여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작용 사례 보고가 있어요.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은 진료를 하면서 내가 약물을 썼는데 이분이 내가 하던 어떤 기대치가 아니라 또 어떠한 불편감에 있어서 약을, 침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 사례를 이렇게 리포팅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하고 그다음에 전 스태프들이 공유하도록 사실은 인증 기준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신평원에서도 그와 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환자가 왔는데 스트로크 관련돼 가지고 최적의 시점에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서 수가로 체계를 나누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부작용 사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국가에서 인식하고 있는 어떤 이게 제약회사에 맞는 약품이나, 그건 한의사들이 또 요구하는 한약 제제나 또 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 사례가 있으면 니네들의 병원에서 알아서 전산에 인정을 해라.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내용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두 케이스를 가지고서 그거를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사례들이 임상 교수님들이 계속 인증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료하는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보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유방암 환자에서, 그것이 또
뭐 백페인에서 이런 환자들한테 그 사례들이 계속 모여져서 그게 수천 케이스에서 보니까 몇 개의 부작용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어떤 인자에서는 이런 연자로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유 교수님, 그 인증할 때 네. 부작용 사례를 보고를 하고 공유를 하는 병원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쩌면 최근에 아주 치매에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유독 한국에서 보고가 많이 돼요. 한국의 양방병원의 양방의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인증 높게 받기 위한 병원 의사들의 것이 우연히 보고가 되면 이거 퍼블리시 해봐 이렇게 되는 그냥 또 다른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가는 건 아닌가. 제가 저기 아큐펑처 인 메디슨에 나온 부작용 사례가 복부의 침이 장침이 한 12cm 이상 되는 침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편집장이 저한테 보내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검토를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침은 한의사가 쓴 적이 없어요. 정황이. 그래서 그 담당 논문을 쓴 의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정확히 자기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저기 한의사가 썼는지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잘못된 그거를 잘못되게 잘못된 그 이렇게 잘못된 고발성 결과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서 많이 나오나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그 저기 시간이 앞에 연다들 시간을 좀 써서 혹시나 이제 발표할 시간이 좀 제한되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충분히 발표할 만큼 의견을 다 하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러면 좌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만 할까요? 맨 마지막에 RCT on acupuncture symptoms of breast cancer 그거를 혹시 결론적인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는데 저게 문장이 안 되네.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 논문의 사실은 결론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실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에비던스를 과연 우리가 바로 어댑테이션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한국의 어떤 침치료하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국적인 컨텍스트에서 그것들을 평가하는 RCT들이 향후에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지금 결론을 저는 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이거랑 사실 상관없이 저는 아까 이제 박종민 교수님께서 왜 한국에서 유독 그 부작용 사례가 많이 나오느냐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한국에 뭐 보면 다 펠로우 선생님들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전문의 하려면 학술지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례를 찾아서 뭔가 논문을 쓰긴 써야 되는데 쓸만한 사실 거리가 없어서 이 침 사례를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제가 하나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IMS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많이 그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IMS는 침이랑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실제로 다른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사용해야 될 때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작용 사례가 발생을 하면 제가 봤을 때 그 박종민 교수님 케이스는 사실 IMS 니들링 하다 걸린 거거든요. 근데 표기는 아큐펑처라고 합니다. 이 니들링, 마이오파셜 니들링이라든지 드라이 니들링 이렇게 쓰기를 절대 않고 아큐펑처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저에 있는 어떤 생각이 뭐냐 판단해보면 어떻게 보면 뭔가 선동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묵시하지 말고 계속 레터 쓰고 뭔가 건수가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짧게 거기에 덧붙이자면 그 필요하니까 정리해 보고가 그리고 세상상 비교적 손쉬운 방법이니까 논문을 내야 되니까 한국에서 부작용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된 건 굉장히 오래된 거고 최근 그 인증과 무관하게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 국내 DB를 뒤져보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의계에도 증례보고가 많거든요. 근데 한의계에서 증례보고는 애드버스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치료를 해서 좋아진 케이스 이런 증례를 많이 보고해요. 근데 사실 케이스 리포트나 케이스 일지가 코세르트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치료 때문에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치료 때문에 좋아졌다고 하는 수많은 증례보고가 한의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수많은 침과 관련된 애드버스 이벤트가 양방 쪽에서 많은 거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 저는 대부분은 사실 까마귀 나자 떨어진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그런 걸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둘 다 말하고 이제 있는 그러면 상황. 이제 사실 결론에서 이거는 뭐 사실 한계가 있다, 코잘리티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그냥 담담하게 쓰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척추 치료하는 사람들 뭐 유통 침받고 왔다고 하면은 스폰딜로 뭐 갑자기 뭐 척수염을 치매가 척수염을 의심해봐야 된다는 등 뭐 이렇게 쓰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임팩트가 있죠. 그게 아무리 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스포츠 연예 기사에 인기 연예인 A 뭐뭐 누구누구랑 뭐중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떠올리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뭐 뭐랄까 언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우리 이양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A 때문에 B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수준이 아직은 많이 올라가야 될 길이 많다라는 얘기도 되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눈과 이렇게 열정을 보니까 그래도 참 함께 이렇게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생각하는 이렇게 글귀가 있는데 니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과 종을 분간하는 정의에 주인은 엑셀런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추구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거를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누가 뭘 하나라는 것을 자꾸만 봐야만 되는. 안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주인과 종의 정신의 차이, 뭐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제 기초학 연구하시는 우리 박지현 선생님이 침의 국소적인 기전의 아주 첫 단계에 해당되는 연구 논문 발표해 주셨고 우리 김태훈 교수님 현재 이 유방암 환자와 관련된 임상 연구의 실제 지금의 현 주소 거기서 이제 참 앞으로 해야 될 무한한 가능성 제시해 주셨고 이런 자리가 우리 경희대학교 아울러서 한의계의 기초학 연구와 임상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대화해 나가는 그런 마당의 시작이 됐으면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